비가 쏟아지는 밤, 병원 응급실 복도가 형광등 빛에 하얗게 빛났어요. 박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들었죠.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 그때 뒤에서 들려온 오빠의 목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연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겠네. 어차피 아빠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언니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그래. 우리끼리만 나누면 되겠다. 하연은 그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녀에게만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라는 것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도동의 하연 씨의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박하연은 상주석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죠. 31살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그녀는 가족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연 씨는 여기 앉으세요. 큰오빠 박준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42, 아버지 회사의 전무이사죠. 그는 늘 그랬듯 하연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내가 왜 상주석에 앉아? 어차피 조문객들도 너는 모를 텐데. 언니 박수민이 비아냥거렸죠. 38, 유명 로펌의 변호사예요. 그녀의 눈빛엔 늘 하연을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하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어요. 평생 그래왔듯이요.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평범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늘 무시당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 회사의 격리부장 최 과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하연 씨,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최 과장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하연에게 건넸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하연 씨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은행 대여금고 열쇠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죠. 내 진짜 유산은 내가 찾아라. 신한은행 본점 327번. 하연의 손이 떨렸어요. 최 과장님, 아버지가 또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조심하라고만 하셨어요. 특히 가족들을. 최 과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녀에게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걸까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예상대로였죠. 회사 지분 40%는 준서에게, 30%는 수민에게, 강남의 빌딩 3채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하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준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넌 어차피 시집가면 남이잖아. 수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죠. 그래, 내가 뭘 바랐겠어?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어머니조차 하연을 외면했어요. 내 아버지가 정한 거니까 받아들여.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열쇠가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하연은 곧장 신한은행 본점으로 향했어요. 대여금고실은 지하 2층에 있었죠. 327번 금고를 여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을 뻔했어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하드디스크,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먼저 열어본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사랑하는 내 막내딸 하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살아생전 너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내 형제들이 너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둔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내 오빠와 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지 오래됐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려면 그들이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너였다. 이 서류들을 보면 알게 될 거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더러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아빠가 너에게 진짜 남기고 싶은 유산은 재산이 아니야. 정의와 진실이다. 부디 용기를 내서 이 모든 걸 바로 잡아주렴.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가장 믿었단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회사 자금 횡령,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었어요. 심장마비로 알려진 아버지의 죽음. 하지만 의료 기록엔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응급실 도착 전 투여된 약물의 종류와 용량, 그리고 담당 의사의 수상한 메모. 박준서 전무 지시대로 처리 완료. 하연의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오빠가 아버지를? 그녀는 서둘러 나머지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준서와 수민이 공모해서 회사 자금 500억을 빼돌린 증거.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 세탁. 그리고 아버지가 이를 알게 되자 제거하려 한 정황들. 하드디스크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준서와 수민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었죠. 아버지가 다 알아버렸어. 우리가 빼돌린 돈 말이야. 그럼 어떡해? 고발하면 우리 끝이야. 방법은 하나뿐이지. 그 늙은이를 먼저. 조심해. 전화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의사는 내가 이미 매수했으니까. 하연은 금고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어요. 자신이 알던 가족이 이런 괴물들이었다니.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혼자 싸우다 결국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자료를 복사했어요.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고 복사본은 따로 보관했죠.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연은 평소처럼 도서관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온통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로 가득했죠.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녹음 파일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어느 날 퇴근길 검은 세단이 그녀를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죠. 하지만 매일 같은 차가 나타났어요. 번호판도 확인했지만 가짜였죠. 혹시 그들이 뭔가 눈치챈 걸까? 하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죠. 박하연 씨죠? 저는 김태식 기자입니다. 경제부 소속이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박 회장님 회사에 대해 취재 중인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하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왜 하필 저에게 연락하신 거죠? 최 과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최 과장, 아버지가 신뢰했던 사람이죠. 하연은 약속을 잡았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 기자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박 회장님 회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박하연 씨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최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박 회장님이 당신에게 뭔가를 남기셨다고. 김 기자는 신분증과 명함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15년째 기업 비리를 취재하고 있어요. 박 회장님도 생전에 저와 몇 번 만나셨죠? 아버지가요? 네. 회사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만약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저히 취재해서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물론 제보자 보호는 확실히 하고요. 하연은 고민 끝에 일부 자료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횡령 관련 서류 몇 장을 꺼내 건넸죠. 김 기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것만으로도 특종감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연이 조용히 말했죠.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김 기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설마 박 회장님이 단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증거는 있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좀 더 조사가 필요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요. 그날 이후 하연과 김 기자는 비밀리에 만나며 조사를 진행했어요. 김 기자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병원 관계자들을 취재했고, 하연은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분석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연의 집에 언니 수민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동생 얼굴이나 보려고 왔어. 수민의 미소가 어색했죠. 언니가 우리 집에 온 건 처음이네요. 그러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거짓말이란 걸 하연은 알 수 있었어요. 수민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죠. 그런데 하연아, 혹시 아버지가 뭔가 남기신 거 없어? 유산 말씀이세요? 언니도 알다시피 저한텐 아무것도. 아니, 그게 아니라 서류 같은 거. 회사 관련된 거 말이야.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죠.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아버지가 가끔 중요한 서류를 엉뚱한 곳에 두셨거든. 수민이 떠난 후 하연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 앞에 세워진 검은 세단을 또 발견했죠. 이번엔 차 안에 누군가 타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연은 즉시 김 기자에게 전화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언니도 수상한 질문을 하고 갔고요. 그럼 그들이 뭔가 알아차린 거예요. 서둘러야겠네요. 내일 당장 기사를 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일단 1차 폭로를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공개하죠.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테니까요. 가족과의 전쟁이. 다음 날 아침 7시 하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준서의 전화였죠.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오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 기사 안 봤어? 우리 회사 비자금 기사가 떴다고. 하연은 서둘러 노트북을 켰어요. 경제면 톱 기사로 올라와 있었죠. 대기업 피사,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김 기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내 짓이지? 내가 언론에 제보한 거 맞지? 왜 제가 그런 짓을 해요? 너 말고. 누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겠어? 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회사에 그런 비자금이 정말 있었어요? 그럼 큰일이네요. 너 정말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오빠가 잘 해결하시길 바라요. 전화를 끊은 후 하연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1시간 후 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하연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명령조였죠.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가족 모두가 모여 있었어요. 준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수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연을 노려보고 있었죠. 정말 내가 한 짓이 아니야? 어머니가 물었어요. 엄마도 절 의심하세요?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니? 수민이 끼어들었어요. 하연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수상했어요. 뭐가 수상했는데? 표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준서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거야. 어떻게 수습할 건데? 수민이 물었죠. 변호사들이 대응하고 있어. 일단 전면 부인하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맞대응할 거야. 하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발악해도 소용없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김 기자가 가진 증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집을 나오는 하연에게 준서가 따라왔어요. 하연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내놔. 오빠, 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글쎄, 도서관 사서 자리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일이지. 협박이었죠. 하지만 하연은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김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2탄 준비됐어요. 내일 터뜨릴 겁니다. 벌써요? 네. 그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가만둘 수 없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피사 전무, 비자금으로 정치인에게 뇌물 제공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공개됐죠. 이번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준서는 긴급 체포됐고 수민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어요. 하연은 도서관에서 뉴스를 지켜봤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죠. 그 회사 사장 딸이 우리 하연 씨 맞지? 와, 대박이다. 집안이 완전 개판이겠네. 하연은 담담하게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슬픔이 있었죠.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최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연 씨, 조심하세요. 준서 전무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연은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호텔에 묵기로 했죠.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였죠. 엄마, 여긴 어떻게? 널 기다렸어. 우리 좀 얘기하자. 호텔 라운지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하연아, 이제 그만해.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 내가 기자에게 자료를 넘긴 거. 하연은 부인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다 알아. 어떻게? 내 아버지가 얘기했었어. 너에게 뭔가를 맡길 거라고.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 하지만 모른 척 했지. 내 오빠와 언니가 하는 짓도 알았어. 그런데 왜? 그들도 내 자식이니까. 나쁜 짓을 해도 감싸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달랐어.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들이 아버지를 해친 거야.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하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엄마,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알아. 하지만 하연아, 조심해. 준서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태야. 엄마도 조심하세요. 난 괜찮아. 어차피 모든 게 끝났으니까. 어머니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회사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추가 혐의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죠. 수민도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어요. 하연은 여전히 조용히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폭풍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김 기자와의 비밀 미팅도 계속됐어요. 이제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때예요. 김 기자가 말했죠. 박 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 말이에요. 정말 준비됐나요? 의사 진술도 확보했어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들이대니 자백했죠.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네. 하지만 하연 씨도 각오하셔야 해요. 이 기사가 나가면 당신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박하연 씨죠? 전준서 씨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준서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하네요. 전 오빠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잠깐만요. 준서 씨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데. 잠시 후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아, 우리 만나자. 싫어요.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하연의 숨이 멎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만나면 모든 걸 털어놓을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날 밤의 진실을. 하연은 고민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죠. 어디서 만날까요? 아버지 회사 사장실로 와. 오늘 저녁 8시에.
김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만일을 대비해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회사로 향했죠. 텅 빈 회사 건물은 음산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사장실로 올라갔죠. 준서가 아버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준서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오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앉아. 길게 얘기할 거야. 하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준서가 위스키를 따르며 말을 시작했죠. 다 내가 한 짓이지? 대답 안 해도 알아.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를 남겼겠지. 준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우리를 의심한다는 걸. 그래서 아버지를. 잠깐, 그건 오해야.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아버지를 해치지 않았어. 그건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요. 의사가 오빠 지시를 받았다고. 그건 다른 짓이었어. 아버지 상태를 계속 보고하라는 거였지. 준서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봐. 아버지의 건강검진 기록이야. 6개월 전부터 심장이 아주 안 좋으셨어. 그렇다고 해서, 하연아, 난 나쁜 놈이지만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미치진 않았어. 하연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누가? 수민이야. 준서의 대답에 하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가? 그래. 내 똑똑한 언니가 모든 걸 계획했어. 아버지 약에 뭔가를 탔지. 준서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죠. 오빠는 겁쟁이야. 이렇게 놔두면 우리 둘 다 감옥행이라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이미 늦었어. 약은 이미 바꿨으니까. 뭐? 너 미쳤어? 우리를 살리는 길은 이것뿐이야.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걸 왜 이제? 나도 무서웠어. 수민이 나까지 제거할까봐. 준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 녹음 파일 가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수할 거야. 비리는 내가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살인은 아니야. 준서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연아. 내가 우리 집 막내로 태어난 게 죄는 아닌데. 하연은 사장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죠. 다음 날 하연은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준서의 녹음 파일도 함께요. 수민은 즉시 구속됐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재벌가의 비극,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다. 돈에 눈먼 가족. 하연은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어요. 다만 김 기자를 통해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부디 안식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준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수민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죠. 하연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수민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언니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증인, 피고인 박수민이 평소 아버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하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니는 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 경영에서 배제됐죠. 그것이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니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비리를 알게 된 순간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수민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래, 난 완벽하고 싶었어. 평생 남자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악했는데 결국 아버지 눈엔 그저 딸일 뿐이었어. 법정이 술렁였죠.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어요. 수민이 계속 말했어요. 하연아, 넌 몰라. 넌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받지 않았으니까. 난 매일 증명해야 했어. 내가 아들보다 낫다는 걸. 하연은 언니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언니, 아버지는 언니를 사랑했어요. 거짓말. 아버지는 오직 회사만 사랑했어. 그리고 그 회사를 지키려다 우리 모두를 망쳤지.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됐어요. 준서는 징역 5년, 수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죠. 살인 혐의는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어요. 어머니는 재판 내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하연이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하연아, 내가 모든 걸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많이 야위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 아이들을 잘못 키웠어. 욕심만 가르치고 사랑은 가르치지 못했어. 어머니가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만이라도 제대로 살아줘.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연은 요양원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죠. 회사는 결국 매각됐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됐고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키운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연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갔어요. 서재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죠. 마지막 일기는 죽기 일주일 전에 쓰여 있었어요. 하연아, 내가 이 일기를 읽을 때쯤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졌겠지. 아빠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회사를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구나. 하지만 너는 달라. 넌 진실과 정의를 택했지. 그게 진짜 용기야. 사랑한다, 내 딸아. 하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죠. 6개월이 지났어요. 하연은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죠.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낯선 중년 여성이 도서관을 찾아왔어요. 박하연 선생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어요. 하연은 긴장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이정은 씨가 미소 지었죠. 사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감사라뇨?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저희 같은 직원들은 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정은 씨는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에요. 당신이 혼자 그 큰 짐을 짊어졌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주세요. 회장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이정은 씨가 떠난 후 하연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직원들의 편지도 함께 있었어요. 정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런 게 아닐까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 말이에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또 왔어요. 최 과장이었죠. 하연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과장님도 잘 계시죠? 덕분에요. 새 직장도 구했고요. 최 과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회장님이 따로 관리하시던 투자 계좌예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하연이 서류를 확인하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그녀 이름으로 매달 조금씩 투자한 펀드였죠. 현재 가치로 20억이 넘었어요. 이건 어떻게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하연이는 욕심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몰래 노후 자금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연은 또다시 울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최 과장이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당신이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시련을 이겨낸 거겠지. 아빠는 너를 시험한 게 아니야. 너의 순수함과 정직함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 형제들은 욕심 때문에 길을 잃었지만 너는 달랐어. 그래서 아빠가 가장 믿은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남긴 돈은 내 꿈을 위해 써. 그리고 기억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하연은 편지를 품에 안고 도서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하연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하연아, 많이 힘들었지?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친구가 물었죠. 앞으로 뭐 할 거야? 돈도 생겼다며?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 거야. 그게 내가 받은 진짜 유산이니까. 친구들이 하연을 안아줬어요. 넌 정말 대단해. 우리가 응원할게. 하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가족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죠. 1년이 흘렀어요. 하연은 도서관을 그만두고 작은 출판사를 차렸죠.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주로 사회 정의와 진실을 다룬 책들을 출판했죠.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준서 오빠였죠. 하연아, 잘 지내니?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엄마가 면회 왔어. 많이 야위셨더라. 내 얘기를 하시면서 우셨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하연아, 미안하다. 평생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는데 결국 너만 바르게 살았구나. 용서까지 바라지는 않아. 그저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언젠가 내가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직하게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그때까지 건강해. 하연은 답장을 썼어요. 용서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가족이니까요. 수민 언니에게도 편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어요. 언니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출판사는 순조롭게 성장했어요. 첫 번째 책은 아버지의 일대기였죠.
한 기업가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 윤리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김태식 기자도 자주 들렀어요. 하연 씨, 대단하네요. 출판사가 벌써 이렇게 성장했어요. 김 기자님 덕분이에요. 그때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에요. 하연 씨의 용기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죠. 김 기자가 새로운 제보를 들고 왔어요. 또 다른 기업 비리 사건이 있어요. 책으로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하연의 출판사는 진실의 등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책들을 연이어 출간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달려간 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하연아,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미안해. 너한테만 짐을 지워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오빠와 언니. 면회 가봐줄래? 네, 엄마. 제가 가볼게요. 어머니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걱정하면서요. 어머니의 장례식엔 준서도 수민도 올 수 없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었으니까요. 하연이 혼자 모든 걸 치렀죠.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버지 회사 직원들, 하연의 동료들, 그리고 그동안 도움받은 사람들, 모두가 하연을 위로했죠. 하연 씨,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하연은 그들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은 무너졌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하연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들이었죠. 행복해 보이는 5 식구. 그때는 모두가 순수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사진 뒤편에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어요.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 돈이 없어도 사랑은 넘쳤다. 하연은 깨달았어요. 돈이 가족을 망친 거라는 걸. 아버지의 성공이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밤 하연은 결심했어요. 자신은 다르게 살겠다고. 돈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행복을 선택하겠다고. 3년 후, 하연의 출판사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50명의 직원이 일하는 따뜻한 회사가 됐죠. 대표님, 오늘 준서 전무님 출소일이시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마중 가려고요. 같이 가실까요? 아니에요. 가족끼리 조용히 만나고 싶어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던 하연은 초췌해진 오빠를 봤어요. 머리가 많이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연아, 오빠 고생했어요. 하연이 오빠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서가 울었어요. 이제 됐어요. 새로 시작해요. 하연은 오빠를 자신의 출판사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일해요. 작게라도 시작해봐요.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니? 가족이잖아요.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준서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게 일을 배웠죠. 6개월 후 수민도 가석방으로 출소했어요. 하연이 마중을 갔지만 수민은 차갑게 외면했죠. 난 너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
언니, 내가 알아서 살게. 신경 쓰지 마. 수미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하연은 걱정했지만 언니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1년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민이 작은 도시에서 무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하연은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잘 지내요? 왜 왔어? 보고 싶어서요. 수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연아, 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언니, 욕심이 날 망쳤어. 이제 욕심 없이 살려고. 두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하연의 출판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정의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죠. 수익의 절반을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에 기부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대표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시죠? 10년 전 도서관에서 만났던 학생이에요. 대표님이 책을 추천해 주셨죠. 하연이 미소 지었어요. 아, 기억나요. 그때 그 수험생. 네, 덕분에 좋은 대학 갔어요. 이제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인사드리고 싶어서. 청년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노력한 거죠. 청년이 떠난 후 하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준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편집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부장이 됐죠. 예전과 달리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하연아, 고마워. 어느 날 준서가 말했어요. 뭐가요? 날 다시 일어서게 해줘서, 인간답게 살 기회를 줘서. 하연은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회사 창립 5주년 기념식 날. 하연은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 아버지는 기업을 크게 키우셨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으셨어요. 저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요. 함께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모두의 눈에 감동이 담겨 있었죠. 기념식이 끝난 후 하연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준서도 함께였죠.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하연이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준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묘소를 나오며 준서가 물었어요. 하연아, 후회 없니? 뭐래요? 아버지 회사를 되살릴 수도 있었는데. 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회사는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썩은 뿌리로는 새 나무를 키울 수 없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남매는 나란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그해 겨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민이 인권 변호사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3년간 500명이 넘는 서민들을 무료 변호했죠.
시상식에 참석한 하연은 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소박하지만 편안해 보였죠. 축하해요, 언니. 고마워. 내가 와줘서. 수민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어요. 하연아,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진짜 힘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더라. 세 남매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직이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자. 준서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하연과 수민이 동시에 대답했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 수민이 하연을 불렀어요. 하연아. 네, 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민이 하연을 안았어요. 처음이었죠. 언니가 먼저 안아준 건.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각자의 길로 흩어졌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어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되고 있었죠. 이듬해 봄 하연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회사 지분의 절반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대표님, 이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이사진이 만류했죠. 아니에요. 이 회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해요. 직원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하연은 모두에게 말했죠. 이제 여러분이 진짜 주인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직원들은 감격했어요. 한 나이 든 직원이 말했죠. 대표님,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죠. 아버지가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5년 후 하연은 자서전을 썼어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죠. 아버지는 돈과 회사를 남기려 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진실을 향한 용기는 남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권력은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성공이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아버지, 당신의 딸은 당신이 꿈꾸던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책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연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죠. 어느 가을날 하연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연의 40번째 생일이었어요. 대표님, 생일 축하드려요. 깜짝이야. 고마워요, 여러분. 준서와 수민도 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됐죠. 상처를 딛고 일어선 더 강한 가족.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하연은 소원을 빌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촛불이 꺼지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하연은 행복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듯이 하연의 이야기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0년 후 하연의 회사는 국내 최고의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매년 수십 명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수백 권의 진실을 담은 책을 출간했죠. 준서는 출판사의 대표이사가 됐어요.
하연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 경영을 맡은 거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운영했어요. 수미는 대법원 판사가 됐어요.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를 실현했죠. 언론은 그녀를 회개한 판사라고 불렀어요. 세 남매는 매년 아버지 기일에 만났어요. 묘소 앞에서 각자의 한 해를 보고했죠. 아버지, 올해도 잘 살았어요. 하연이 말했어요. 실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서가 덧붙였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민도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해요. 사랑했어요, 아버지.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어둠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연이 속삭였어요.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을 이제야 다 받았어요. 세 남매는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어요. 그들의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앞에는 밝은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묶인 진짜 가족. 마침내 그들은 그 꿈을 이룬 거예요.